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자락 마을에 박물이 박물 장수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닌 김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요. 돌쇠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호기심으로 이름난 젊은이였지요. 에그머니 또 어딜 기웃기웃대는 게냐?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돌쇠는 아침 저녁으로 남몰래 산과 들판, 장터 구석구석을 파헤치듯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은 농사일은 시큰둥하면서 쓸데없는 일만 궁리하니 원. 동네 어른들도 혀를 찼지만 정작 돌쇠는 세상 구석구석 뭐든 다 사연이 있다 라며 눈을 반짝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마을 뒷산 매표나무 아래서 이상한 걸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저녁 무렵에 나무를 어슬렁 살피다 보니 둥치에 붙은 이끼 사이로 글쎄 낡은 천조각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단가? 버섯인 줄 알았더니만 뭔 글자도 쓰여있네 그려. 돌쇠가 조심스레 뽑아내니 그 종이에는 기묘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가장 크게 쓰인 네 글자는 바로 돈천지였더랬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절친으로도 유명한 만석이가 마을 뒷산에 갔다는 돌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리고서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야, 또 네 호기심 병이 도졌구만 그래. 그까지 천조가리에 무슨 금덩이라도 붙어 있겠는가? 돌쇠는 눈을 깨슴츠레 뜨며 씩 웃었습니다. 만서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이런 걸 보물지도라고 했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걸 따라갔다가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있었다고도 하던디. 거의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말이여. 진짜 예사롭지가 않아. 만석은 비웃듯이 손을 내저었지만 돌쇠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돈천지라니 거 이름값 한번 톡톡히 하지 않겠느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등잔불 밑에서 그 천조가리를 이리저리 뒤집어보며 중얼댔습니다. 여기 그려진 동그라미가 달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네모난 건 우물통 같고, 그럼 저 삐죽한 건 무덤이려나? 에이 참, 그 알쏭달쏭하고만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는 결국 기어코 확인해야겠다 라며 새벽녘에 몰래 집신 신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온 대로 길을 따라가다가는 한 우물처럼 파인 웅덩이 옆 깊숙한 곳에 진짜로 낡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구야, 이것이 꿈이여 생시여? 그 만석이놈 얼굴에다 대고 한번 껄껄 웃어줘야 쓰겠구만.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흙을 헤집어 항아리를 꺼냈지요. 그리고 덮개를 들추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아니겠소. 눈부신 은정과 옛 보석들인 것이었지요. 순간 돌쇠의 입은 저절로 벌어져 다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구야, 이것이 진짜 돈천지란 말이었구먼. 돌쇠는 한참을 웃다가도 이내 머리를 극적였지요. 근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잘못 보이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 테고, 숨겨두자니 언젠가 들통 날 테고. 헌데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 어둑한 데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젊은이. 그 항아리를 네가 열다니 참으로 대단한 호기심이로구만. 돌쇠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러자 하얀 수염에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이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어르신 건 아닐 듯한데. 니쇼? 후후, 나는 이 골짜기를 오랫동안 지켜온 자라 안 하는가? 본래 그 항아리는 어느 집안의 욕심꾸러기가 파묻어둔 것인데 면면이 전해져 결국 탐욕을 벌이는 자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자가 차지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노인이 방긋 웃자 돌쇠는 입을 딱 벌리고 되물었소이다. 뭐라고요? 그럼 제가 호기심 덕으로도 이걸 차지할 수가 있단 겁니까요? 그렇다는 거 아닌가? 허나 잘 듣거라. 호기심은 때론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욕심을 끼우면 화를 키우는 법이지.
자네가 이 횡재수를 맡을 자격이 있을런지는 곧 세상이 가르쳐 주겠지만 말이야. 돌쇠는 당장 신명이나 방방 뛰고 싶었지만 노인의 마지막 말이 유독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이냐 화냐라. 그래. 요건 어째 내가 하기 나름이 듯 싶은데. 헌데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그 노인은 글쎄 온데간데 가고 없는 것이었소이다. 마치 자신이 산신령쯤은 된다는 듯이 말이지요. 이에 어찌됐든 이런 돌쇠의 횡재에는 곧바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소이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돌쇠가 은정과 보석을 조심스레 꺼내 늘어놓는 모습을 무심코 본 동네 아이가 소문을 퍼뜨렸다지요.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들을 넘으며 여러 군데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 하나둘씩 돌쇠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이봐 돌쇠,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네가 숨긴 것이 그 엄청난 보물단지란 것이 말이오. 돌쇠는 처음엔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과 기대감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결국 그는 조심스레 항아리를 열어 보물들을 모두 꺼내 보이며 말했소이다. 이것 보시오. 이 보물들이 그냥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 중 한 늙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경고했지요. 돌쇠야, 이걸로 이 마을에 달갑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욕심 많은 권세가들이 이 소문 듣고 달려올지 모르는 것이구만. 이에 돌쇠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갖는 것도 한 걱정을 안고 사는 거라 일렀는데도 이를 어찌 해야 할지? 그렇다고 저 욕심 많은 관가에다 갖다 바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날 이후 돌쇠의 집은 더 이상 한적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한양의 권세가들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밤낮으로 집 앞을 지키는 낯선 눈빛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항아리 안의 보물들은 이제 더 이상 횡재가 아닌 돌쇠의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혹여나 보물을 노리고 해코지할까 두려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쇠야,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어쩌면 좋냐? 이 애미는 무섭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조차도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던 것이었지요. 이 무렵 돌쇠의 친구 만석은 돌쇠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쇠의 엉뚱한 행동을 비웃었지만 보물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만석의 눈에도 미묘한 욕심이 어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는 돌쇠를 찾아와 은근히 떠보거나 밤늦게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많은 걸 혼자 다 갖는 건 너무하지 않냐? 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쇠가 잠든 사이에 항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보물을 몰래 훔칠 궁리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만석아, 너마저도. 돌쇠가 그런 만석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자 만석은 돌쇠의 눈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그러는가? 남들은 다 네 보물을 노리고 있는데 나야말로 네 가장 친한 친구 아니냐고. 억울하면 네가 나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야지. 다 너의 횡재수 때문이야. 결국 두 사람의 우정은 탐욕이라는 거대한 벽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지요. 그는 매일 밤 항아리 뚜껑을 열어 은정과 보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라고? 내 하나뿐인 우정까지 앗아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탐욕으로 얼룩져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멈춰선 고운 가마가 있었소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양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빼어난 미모의 한 여인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연하로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청초하고 고고한 기품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돌쇠의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 집 젊은이가 김돌쇠라 하는 분이옵니까?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연하의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마을의 소란을 잠재우는 듯했지요. 돌쇠는 그런 그녀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예? 제가 돌쇠입니다만 소적께서는 누구시온지? 소녀는 연하라 하옵니다. 이 마을 매표나무 아래 항아리에 담긴 물건들의 진정한 내력을 전하러 왔습니다요. 오랜 세월 잊혀졌던 가문의 비밀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보물의 주인을 자처하며 재물을 빼앗으러 왔으리라 짐작하고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탐욕이 아닌 아주 깊은 슬픔과 회한을 담고 있는 듯 했지요. 적어도 돌쇠의 눈에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천지라 불리었으나 실상은 그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제가 모시는 가문에 아주 오래된 비극이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연하의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인 채로 연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연하는 돌쇠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그림을 펼쳐놓는 듯했지요. 제 증조부께서는 일찍이 상업으로 큰 부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재물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형제들은 재산을 두고 다투다 칼을 겨누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돈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제 증조부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모든 재물을 이곳저곳 잘 알려지지 않은 땅에 묻으셨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짐작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다음 말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었지요. 제 증조부께서는 재물을 숨겨두기 위해 2개의 항아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온갖 보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로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가짜 보물이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돌멩이만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가문의 진정한 보물인 귀한 문서와 지도가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아니, 가짜 보물이라니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던 돌쇠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요. 돌쇠님이 발견한 항아리에 담긴 은정과 보석은 겉보기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치를 따지면 은을 흉내낸 백동과 빛을 내는 유리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요.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는 그저 번지르르한 재물로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자에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평소 착한 축에 든 돌쇠였기에 그 보물을 조금씩 팔아서라도 자기들한테 때 되면 나눠주지나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허나 곧 또 말을 이어가는 연하의 입을 바라보며 다시금 숨을 죽이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께서는 그 가짜 항아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에 돈천지라는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겉으로는 재물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돈천지, 즉 돈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쓰셨건만은 그 속에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 선한 뜻을 닦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으셨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진짜 보물이 담긴 항아리에는 그 어떤 문구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뜻이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부디 그 진짜 보물로 남을 위해 좋은 일에 쓰길 바라는 그 진정한 증조부님의 마음에서였지요. 이런 연하의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보물이라 믿었던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별 쓸모없는 가짜인 것이었으니까요. 그 돈천지라 쓰인 천이 가리킨 항아리는 결국 쓸모없는 항아리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간 보물을 차지하려 온갖 아기다툼을 벌였던 지난날이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이에 돌쇠의 친구 만석 또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연하는 조용히 돌쇠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님. 연하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실
진짜 보물의 위치를 아는 것은 저희 가문의 직계 후손뿐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지요. 그것이 어떤 조건입니까요? 진짜 보물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가짜 보물을 먼저 발견한 사람과 함께해야만 진짜 보물의 봉인이 풀리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런 이상한 조건을 왜? 증조부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셨어요. 가문의 직계 후손은 언젠가 탐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의 순수한 사람과 손을 잡아야만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서로를 견제하고 도우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럼 소조도 네, 저 역시 시험을 받는 중이었어요. 만약 제가 돌쇠님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만 했다면 진짜 보물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급히 돌쇠에게 속삭였지요. 돌쇠님,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위험해요. 무슨 일입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문에는 또 다른 분파가 있어요. 바로 증조부의 형님 쪽 후손들이지요.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저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미행을요? 연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흑영가라고 불리는 우리 가문의 어두운 분파예요. 증조부의 형님은 동생과 달리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여전히 보물만 차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따라와서 돌쇠님을 찾아낸 것 같아요. 돌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시려던. 아니에요. 연하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쇠님을 직접 만나보고 진짜로 욕심 없는 순수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흑영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는 진짜 보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옛 지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거든요. 반드시 가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직계 후손이 함께해야만 진짜 숨겨진 곳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미행해왔던 거예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기마병들이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앞장에 선 사내는 연하와 닮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늦었군요, 연아. 그 사내가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이제 그 보물의 비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연하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사촌 형님인 연욱이에요. 흑영가의 현재 수장이지요. 돌쇠님,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아니,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증조부께서 남기신 마지막 단서가 있는 곳으로요. 바로 이 마을 뒷산의 폭포 아래 동굴입니다. 연욱이 말에서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이미 그 동굴의 위치를 파악했고 진짜 보물에 이르는 길목은 모두 장악했어. 그리고 그는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돼. 하지만 연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어요. 연욱 오라버니, 그 지도는 반쪽짜리예요. 진정한 비밀은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무슨 소리냐? 증조부께서는 혹시나 하여 세 개의 열쇠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가짜 보물 속에, 하나는 그 지도 속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연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속에만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돌쇠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심장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요 느낌이 무엇이지? 연하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군요. 돌쇠님, 지금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보물을 찾을 힘이 생겼어요. 연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미신 같은 일이 있을 리 없어. 그런데 연하소죠.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끝까지 따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자 연하가 그건 별 상관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보물을 찾는 열쇠는 돌쇠님께만 있거든요. 저에게요? 네. 돌쇠님이 가짜 보물 항아리에서 꺼낸 것들 중에 혹시 이상한 돌멩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특이한 모양의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보물들과 달리 너무 평범해서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보물을 찾는 열쇠였어요. 증조부께서는 너무나 영리하셨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반짝이는 것만 챙기고 그 평범한 돌은 버릴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느새 돌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뒷산 폭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말한 돌멩이가 자꾸만 생각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연하도 그의 뒤를 따랐고 연욱과 그의 무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폭포에 도착하자 연하가 말했어요. 돌쇠님, 그 돌멩이를 꺼내주세요. 돌쇠는 품에서 그 평범한 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폭포의 물소리와 함께 그 돌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폭포 뒤편의 특정 지점을 향하면 그 돌이 몸을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기가 진짜 보물이 숨겨진 곳일까요? 맞을 거예요. 그 돌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폭포 뒤 바위 속 철광석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증조부께서는 마지막까지 탐욕스러운 자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해두셨을 테니까요. 과연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갈래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각 길목마다 다른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재물을 원하는가? 권력을 갈망하는가? 명예를 추구하는가? 하지만 돌쇠는 그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멩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구석진 작은 길을 향해 걸어갔지요. 돌쇠님, 왜 그쪽으로? 이 돌이 이리로 계속 가라네요. 이에 그 길을 따라 마저 걸어가자 마침내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정말로 소박한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옹기였습니다. 연욱이 뒤쫓아와서 그 항아리를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런 보잘것없는 항아리가. 하지만 돌쇠가 그 평범한 돌멩이를 항아리 가까이에 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의 뚜껑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두루마리와 책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이것들은 연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조부께서 평생에 걸쳐 연구하신 학문과 지혜가 담긴 보물들이에요. 여기엔 백성들을 위한 의술, 농법, 건축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돌쇠는 그 책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지식들이 가득했어요. 가뭄에도 잘 자라는 곡식을 만드는 법,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초의 배합법, 홍수를 막는 제방 건설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연욱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 돈이 되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지만 돌쇠는 침착하게 그 평범한 돌멩이를 연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욱님, 이것 보세요. 그깟 돌멩이가 뭐 어떻다고?
이 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연욱이 의아해하며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빛에 비춰보자 그 돌 속에서 작은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것은 연아가 설명했습니다. 증조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유언이에요. 그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재물은 나누어야 더 커진다. 지혜는 가르쳐야 더 깊어진다. 이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자에게는 재앙이, 함께 나누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요. 연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네, 오라버니. 증조부님은 애초에 이 보물이 한 사람만의 것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세상에 도움이 되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요. 이 동굴이 무너지려고 해요. 돌쇠는 재빨리 그 귀중한 책들을 품에 안고 연아와 함께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연욱과 그의 부하들도 겨우 빠져나왔지만 동굴 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제 끝이군요. 연욱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연욱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식들을 함께 연구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봐요. 그것이야말로 증조부님의 진짜 뜻 아니겠습니까? 연욱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돌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연아도 형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가문의 진짜 보물을 지키는 일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그 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고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 풍년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아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연구에 매진했고 연욱도 마음을 돌려 이 일에 동참했어요. 가짜 보물로 여겨졌던 백동과 유리조각들은 정말로 녹여서 농기구와 학용품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비록 진짜 금은보석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소중한 도구가 된 것이었지요. 몇 년 후 돌쇠와 연아의 소문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와 학문을 배웠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어요. 가난했던 마을은 학문과 기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그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군요. 그리고 순간 돌쇠는 그 항아리를 발견했을 당시 그 자리에서 만났던 산신령 같은 분의 얘기를 꺼내볼까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행여라도 그 항아리를 묻어뒀던 조부님의 혼은 아니었을런지 그렇다라면 어차피 믿기 힘든 일을 자신만 아는 것 속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얘기를 멈춘 채 먼 하늘을 올려보며 그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할 그런 속생각으로 말이지요. 이런 돌쇠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 모든 것들이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기쁨, 농부들이 풍년을 이루는 보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만석이가 다가와서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느냐? 친구를 의심하고 욕심만 부렸으니.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정한 부자는 남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야. 사람들은 돌쇠와 연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진짜 보물과 사랑이 찾아왔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먼. 돌쇠는 그들의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호기심과 깨달음으로 얻는 마음의 보물인 것을 이제 알았소이다.
그리고는 연하와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으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그들이었지요. 그들 뒤로는 흑연가에서 온 연욱도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그들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진정한 보물을 찾은 이들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도 오랜 기억으로 남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요. 이번 옛날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